간식을 거의 안 주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살 이후부터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집사의 욕심일까요? 간식은 일단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와 나의 유대감, 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도 간식 먹을 때 우리의 입의 즐거움과 정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지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간식을 먹진 않잖아요. 뭐 여러분 간식으로 홍삼 씹어 먹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달달한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먹는데 고양이도 그냥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는 거지 이거를 몸이 좋으라고 주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단 어떤 경우에도 하루 먹어야 될 전체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10%를 넘고 20%를 넘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먹어야 될 전체 칼로리의 10% 정도를 간식으로 채워주시는 건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부전 초기량이면은 보조제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보조제나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는요. 기존에 건강한 애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거지 아픈 애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이 정상적으로 사료를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미 그런 것들을 먹고 있거든요. 살에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영양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조제나 이런 것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신부전은 얘기가 달라요. 얘는 지금 아주 작은 차이로도 앞으로 점점 나빠지는 경과를 띠지 점점 좋아지는 경과를 띠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부전 아이들은 보조제를 반드시 먹여야 되고 이게 사실은 생명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얘들은요. 정상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애한테 보조제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요. 건강한 아이들한테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아이 보조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리날 K 이런 거 효과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유산균제제로 보조제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효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차콜 종류, 액티브 차콜 종류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크레메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레메진 같은 거 당연하게 효과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제거든요. 신장은 치료약이 없어요. 먹는 대부분의 약이 전부 보조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제들이 분명히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부전하면 무조건 보조제 3종 세트, 4종 세트 이렇게 무조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 인흡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수치를 낮추는 것들, 혈압을 낮추는 보조제들 이런 거 꾸준하게 복용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치료법이 없으니까는요. 보조제라도 먹여시켜주죠. 신부전 초기 고양이 보조제 효과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아셨죠? 고양이 살찌우는 방법은 일단은 잘 먹이면 살이 찌겠죠. 근데 먹어도 칼로리를 충분하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쪄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칼로리를 안 먹어서 그럴 수 있죠.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이건 제껴놓고요. 운동량이 너무 많고 충분한 칼로리를 먹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 일단 제껴놓고요. 장에서 흡수 부전이 일어날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장제가 아니면 어떤 유산균제제나 정장을 위한 어떤 것들을 같이 먹여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장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거 걸리면요 몸에서 대사 에너지 소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 애들은요. 그래서 몸의 생체 시계가 되게 빨리 돌게 하거든요. 몸의 시간을 빨리 돌려서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몸에서 대사 기능이 많이 항진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칼로리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먹어도 살이 빠져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사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화흡수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동량, 활동량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주는 사료가 싸구려 사료인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좋은 사료 먹여요. 그럼 뭐 먹이신다고 곤충 사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곤충 사료가 고급 단백질은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비싸서 생산 단가가 높아서 고급 단백질인 거지 실제로 고양이 장에 들어가서는 고급 단백질은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 알러지를 줄여준다면 뭐 먹어본 적이 없는 알러지이고 먹어본 적이 없는 항원 종류니까 고양이가 이제 알러지나 아토피 질환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문제는 고양이 장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저급 단백질이 들어가요. 왜냐면 소화흡수율이 진짜 떨어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단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고양이 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급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뭐 40%짜리 단백질 함량 40%짜리 사료 먹이는데 우와 근데 뭔데요? 그러니까 곤충 단백질이요. 그러면 실제로 소화흡수율은 훨씬 낮아요. 20%도 20% 절반밖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경우는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소화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원이다 그럼 30%만 더해도 되게 높은 단백질이 있어요. 왜냐면 100%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장에서 소화흡수율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말장난인 게 실제로 그 단백질이 얼마큼 흡수가 되냐면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뭐 40%짜리입니다 50%짜리입니다는 사실 말장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 단백질의 흡수율이 얼마나 되면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 단백질 써있는 단백질 함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이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밭에 놀러 오는 아이가 있는데 비닐
비닐하우스 겨울용지까지 사주고 핫팩도 깔아주고 밥 먹을 때 말고는 안 들어가요. 그럴 수 있죠. 아직 안 추운 거죠. 지도 정추우면 들어가겠죠. 안 들어간 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가는 거고요. 아, 여기가 충분히 안전하구나, 여기가 충분히 따뜻하구나 느끼면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냥 선택만 주신 거죠. 그래서 굳이 겨울집을 사용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얘가 아직 살만한 거죠. 근데 얘가 정말 못 살만한 환경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들어가겠죠. 지금은 선택의 여지,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집을 만들어준다는 거는요, 얘가 무사히 겨울을 날아 이런 거보다 얘한테 선택지를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사용할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혹시 네가 정 필요하다면, 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네가 정말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면 여기라도 좀 이용해줘, 이런 마음을 해야지 만들어주고 여기 안 들어간다고 섭섭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행을 가서요, 깜깜한 여행을. 근데 막 새벽에 갑자기 이거 나중에 여행 사람은 풀어야겠죠. 재밌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서 자고 가세요, 뭐 괜찮습니다라고 이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호의를 무조건 받는 게 맞을까요? 난 그냥 그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무조건 대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호의에 응답했을 때 나한테 받는 어떤 위협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감수해야 될 위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고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했다 그래도 그 고양이한테는 그냥 선택지 하나일 뿐이고요. 아직 다른 안전한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는 그 안전하고도 마음에 드는 선택지를 택할 거고, 나중에 정 위급해지면 그 선택지를 택할 수도 있겠죠. 역시 뭐 모스크바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저녁에 한겨울에 뭐 영하 막 10도 20도예요. 막 그 상황에서 얼어 죽을 것, 새벽 2시에 떨어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갑자기 따뜻한 집에 들어가 주무시죠. 그러면서 저는 가차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뭐 예약한 호텔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춥지 않아서 버틸만하든가, 뭐 지하철에 잘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찾아보면 호텔이 나올 것 같다든가, 이러면 다른 선택지를 찾겠죠. 저도 모든 사람의 호의를 함부로 받진 않겠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디선가 봤는데 고양이는 햇빛을 안 보고 살아 상관없다는 글인데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햇빛을 보면은 좋죠. 근데 햇빛을 안 보고 상관없단 말은 거짓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이타민 D 합성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나 강아지는 바이타민 D를 쬐면은 햇빛을 쬐면은 몸에서 바이타민 D가 합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굳이 안 먹어도 햇빛만 쬐도 되는데, 고양이는 햇빛을 받는다 바이타민 D가 합성이 안 돼요. 외부에서 급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햇빛을 쬐면은 몸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하고 해서 당연히 햇빛을 쬐야 됩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안 빼면 애들이 뭐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성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분비가 안 되니까는요. 그다음에 따뜻한 햇빛을 쬐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 좋게 잠도 편하게 못 잘 수도 있겠죠. 낮밤 구분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대사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 길이로 얘 대사적인 기능이 결정이 돼가지고 뭐 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몸을 컨트롤하는 게 생기거든요. 털갈이 시기도 그때 조정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햇빛을 쬐야 정상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애를 굳이 뭐 둘째를 들여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아직 6개월이라 그러면은 지금 드릴 거면 지금 드리셔야 돼요. 합사의 거부감이 지금 적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1살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 이게요. 그래서 지금 6개월짜리라 그러면 2, 3개월짜리 들어오면은 투닥투닥거리다가 잘 지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1살 미만의 고양이끼리는 대개는 결국은 친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궁합은 현재 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애 성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고, 이 마음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우리 애가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편을 보고 3초 이내 결정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고양이는 더 예민해요. 왜냐면 냄새라는 감각까지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대 쉐입을 보고 말투를 보고 억양을 보고 옷 입은 스타일을 보고 키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3초 안에 앞에 사람의 첫인상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결정을 해버려. 이거는요. 그건 대부분 3초 이내 결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첫인상이라는 게. 근데 고양이는 거기 냄새까지 더해요. 페로몬 냄새까지 맡아가지고 얘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순식간에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한번 첫인상이 안 좋으면 친해질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첫인상이 좋으면 잘 지내요. 그다음부터요. 똑같거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오면은 되게 오랫동안 힘들 것이고, 마음에 드는 애가 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지낼 건데, 대부분 어린아이끼리는 소개팅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유치원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놀잖아요. 상대편의 피부가 어떻든, 상대편이 뭐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상대편 애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상관없이 잘 놀잖아요. 어린애들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1살 미만의 어린애 6개월령이라 그러면 누가 와도 친화도 있게 잘 놀 때라, 혹시 둘째를 드릴 생각이 있다면 지금 드리시고요. 둘째를 드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고요. 원룸이라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좁은지 제가 몰라서 이런 건 답변 불가. 한 마리에서 2마리면은 의외로 감당해야 될 부분도 2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집이 좁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한계는 고양이 경우는 어떤 수직적인 공간으로 많이 극복해낼 수 있지만, 그래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더구나 원룸이라 그러면은요, 아무리 캣타워를 많이 놓고 막 천정으로 단일 스케줄 캣로드를 놓고 막 캣스텝을 놔줘도
한계는 존재를 해요. 어차피 공간적인 한계는요. 어차피 우리는 2D에서 3D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2D 공간에 따라 3D 공간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놔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는 존재해서 원룸이라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마리까지는. 음식을 잘 먹는다, 안 먹는다, 그리고 이게 걱정될 정도다, 걱정이 안 될 정도다는 현재 얘가 체중을 유지하고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체형이요. 비만하다 말랐다 해서 이제 보통 BCS 지수라 그래서 바디 컨디션 스코어가 1, 2, 3, 4, 5, 6 중에 어느 단계인지 먼저 봐야 되고요. 현재 얘가 체중이 한 달 동안 재보니까 한 달에서 오차 범위안에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얘가 먹을 만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보다가 덜 먹으면은 얘가 비정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어야 유지되는 애들이 있고 조금 먹어도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대사율이 다르고요. 운동량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거 한 배라도 차이가 나요. 이해 가시죠? 저 의외로 되게 조금 먹는데도 자꾸 살이 쪄요. 그래서 더 조금 먹으려 노력하거든요. 저 거의 하루 한 끼 반밖에 안 먹어요. 한 끼 먹고 그냥 주전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자꾸 살이 쪄서 운동까지 더군다나 해서 몸의 대사율은 자꾸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율이 떨어져요. 좋은 말로 나쁜 말로 하면 대사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좋은 말로 하면 사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조금 먹어도 살이 잘 찌니까는요. 자, 이해 가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요. 나쁜 말로 하면요. 사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먹어대는데도 살이 안 찌니까 사료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애들 개체별로 차이도 나고요. 사람별로 차이는 유전에도 차이가 나요. 즉 살찌는 유전자가 많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사료 효율이 되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고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사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몸의 대사율이 굉장히 빨리 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료율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 마취가 이제 주사 마취를 말하겠죠. 일반 마취가 있고 이제 가스 마취, 호흡 마취가 있잖아요. 뭐가 더 안전하냐고 물으면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마취는요 단계를 거칠 때마다 위험도가 증가를 해요. 예를 들면 마취 위험도를 높이는 게 뭘까요? 나이도 있겠죠. 그다음 얘 질병, 간이나 신장의 상태도 있겠죠. 그다음에 얘 비만도도 마취의 어떤 위험도를 높이는 게 되겠죠. 그다음 마취 시간이 제일 커요. 얼마만큼 긴 마취를 필요하에 따라서 위험도는 기하급수로 증가해요. 여기서 보자고요. 어느 게 더 안전해요? 가스 마취가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 대사를 거의 안 일으켜요. 이렇게 보면 훨씬 안전한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뭐냐면요. 가스 마취는 또 나름의 또 에러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장비의 단계 거칠 때마다 이 장비에서 일어나는 에러 때문에 사고가 의외로 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스 마취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가스 마취기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수의사가 한 명 따로 붙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 마취 모니터링을 하고 한 사람은 장비를 계속 체크하고 한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린 정의는 뭐냐면요. 1시간 이내에 수술이라면 저는 주사 마취를 선호해요. 근데 만약에 수술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면 저는 가스 마취를 그때부터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주사 마취는 위험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가스 마취는요 이렇게까지 증가 안 해요. 위험도가 많이 증가 안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마취를 유지해야 되는 수술이다 그러면 가스 마취가 저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마취다 그러면 훨씬 더 에러율이 적으니까 어떤 마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오히려 주사 마취가 적다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30분이라도 웬만하면 주사 마취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 마취 사고의 비율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봐요. 그래서 실제 마취 사고의 비율로 보면은 글쎄 짧은 시술 같은 경우는 주사 마취가 더 마취 사고의 비율이 낮고요. 물론 이것도 언컨디션 건강한 개체의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노령묘에 아주 나이가 많다든가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면 무조건 가스 마취해야 되거든요. 주사 마취면 안전도가 더 떨어져요. 근데 간이나 신장이 정상인 건강한 개체의 수술에서 1시간 이내 수술이다 그러면 전 주사 마취가 더 안전하다고 봐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가스 마취 할 때 마취 전문의가 한 사람이 붙어서 기계만 계속 이러고 보고 계속 조언을 해주잖아요. 심장이 빨리 뛴다, 뭐가 빨리 뛴다, 깨는 것 같아서 계속 자기가 기계를 맞춰 조절을 해요. 일정하게. 그래서 유지가 안 되면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지금 어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동물도요. 그래서 누가 마취 기계 컨트롤을 되게 잘해준다 그러면 가스 마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요. 그리고 짧은 시술이고 건강한 개체라면 주사 마취가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마취의 어떤 스킬에 대한 문제다, 마취 안전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각각 기계의 에러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계측기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단계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산소도 들어가야 되고 각각 산소의 밸브의 조절과 가스 밸브의 조절과 되게 다양해. 그 다음에 얘가 도대체 사건이 어디까지 됐으면 이게 데드 스페이스가 얼마나 되면 되게 많은 걸 요소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기서는요. 이게 머리 터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취과라는 게 따로 있고 마취만 전공을 하는 교수님들이 따로 있고 마취만 수업을 듣는 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수술하면서 내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다?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누가 한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내가 수술하다 말고 그거 막 조절하고 수술하면 너무 깊게 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체크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못해요.
그건 누가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봐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말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말이 많아지죠 요즘에. 근데 질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면은 저도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뭐 더 많은 슈퍼챗도 받으시고 좋겠는데, 이게 질문들이 전부 다 간단하게 딱 안 될 것 같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이 길어진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과묵한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과묵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먹이시는 이제 수입 외산 캔이죠. 로얄 캔이든 뭐 뭐든 간에 캔이 보이면 무조건 사놓으세요. 내일 아마 궁팡 마지막 날인가요? 거기 가서도 보이면 사놓으세요. 처방식 캔들은요. 필요하면은요. 왜냐면 요즘 처방식 캔들이나 이런 캔들이 품귀 영상이라 못 구해요. 병원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통 대란 때문에 물건들이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한해서 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주문을 해도 병원당 뭐 10캔 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방식 캔을 먹는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미리 확보를 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캔들이 안 들어올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사료들이 구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자, 물류단의 일과에서 10월 달부터 사재기 해놨습니다. 와, 정말 진경민님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저도 사재기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재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병원에 물건이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팔 물건이 없어요. 오셨다 그냥 다 가세요. 병원에 진짜 팔 물건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병원도. 지금 거기다가 제가 광고했던 고양이 사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알러지를 줄여주는 퓨리나 사료예요. 이것도 지금 리브클리어도 없어요. 지금 시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광고해놓고 사람들이 사고 싶었는데 없어요. 시중에 없어서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얼마 전에 몇 포 들어온 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병원마다 주고 있어요. 왜냐면 수입이 안 돼가지고. 광고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퓨리나는요 대체. 근데 리브클리어 너무 좋거든요. 먹이면은 못 끊어요. 왜냐면은 당장 먹이면 내 알러지가 좋아지니까 눈에 띄게 좋아지거든요. 이게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가 아니고 효과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요.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먹여서 내가 효과 보기 시작하면 못 끊거든요. 거기다 사료도 좋아요. 또 고양이가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리브클리어 같은 사료 진짜 좋은 사료거든요. 근데 못 끊어요. 근데 없어요. 못 구해요. 맛만 보여주고 그다음 못 구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제 12월 달 들어서요.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 18일 날 제가 추첨을 할 건데, 일단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한 600만 원어치 상당의 고양이 용품들을 받게 생겼어요. 고양이 용품들을 받게 됐어요. 뭐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 정성은 없어가지고 그냥 생겨가지고 이걸 여러분한테 나눠드려야 되는데, 나눠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물건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 많은 물건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냥 제가 50명 한정으로 찍어서 랜덤 박스를 만들 이런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50명 한정으로 랜덤 박스를 만들어서 한 10만 원, 한 박스당 1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패스룸 물건들이 거의 위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 물건들을 아마 18일 날 라방 때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지는 제가 다음 주 중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구글 폼으로 공지를 올리고 구글 폼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위한 구글 폼. 거기에 뭐 여러분의 이름도 필요하고 주소도 필요하고 뭐 사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후기 게시판에 후기 게시판이 없구나. 여러분이 뭐 사용기 같은 것들을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다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은 사실은 제 샌드박스라는 MCN 회사하고 그 다음에 패스룸 대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은 또 어떻게 하다 구구절절 길긴 긴데 구체적인 물품의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얼마큼 들어왔으면 얼마나치가 해당되고 누구 어떤 식으로 추첨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요. 제가 다음 주에 리스트업하고 다음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면은 그거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이 자리에서 아마 그때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샌드박스에서 아마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추첨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추첨 안 하고 공정성을 기하죠. 요즘에 이런 걸로 되게 예민한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요. 구독자 이벤트 한다더니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대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 한다더니 실제로 안 했대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주 공정성을 기하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잘 받았다고 글도 남겨주시고, 받으신 분들은 또 후기도 사용해봤더니 좋더라, 패스룸 제품 좋더라 이런 제품도 같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또 이렇게 또 얻어갑니다.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객기만 한번 부린 건데 일이 이렇게 좋은 식으로 확장이 돼서 기분이 좋고요. 덕분에 결과적으로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올겨울 배부르게 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좋은 선물도 많은 제 구독자분들께 이런 좋은 선물들도 많이 드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제가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께,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도 물론 감사하고요.